액체 점검을 왜 하는지, 기존의 조직 점검이 이제 약간 골드 스탠다드로 진행이 됐는데, 조직 점검 대신에 액체 점검을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액체 점검이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지지만 아직까지는 한계랑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액체 점검 암 진단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시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조기 진단 부분이랑 이제 암이 초기에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기 진단 부분이랑 동반 진단이라는 것은 암이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치료제를 잘 선택할 것인가를 도와주기 위한 세라피티 실렉션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전이암 진단 순양 경향 세포는 주로 이제 모니터링 암이 치료가 됐다고 해도 재발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치료제가 처음에 잘 들었다가 다시 이제 암세포가 다시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과정에서 또 이런 순환 종양세포라는 액체 점검 중에 한 종류가 많이 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경쟁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리뷰 부분은 전에 진행이 돼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점검 같은 경우는 혈액 내 종양세포에서 유래한 핵산이나 암세포 등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혈류 속에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이런 암을 나타내는 ctDNA가 이렇게 뚝뚝 떠다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런 액체 점검 종류가 이렇게 흘러다녀서 이런 것을 감지하는 것이 얼마나 암을 잘 진단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2010년대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액체 점검 분야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ctDNA나 아니면 cfDNA, 셀프리 DNA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진단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유전자의 뮤테이션이나 아니면 유전자가 앰플리케이션, 뭐 증복된 거나 딜리션, 없어진 거나 아니면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같은 크로모점이나 아니면 다른 크로모점 상의 서열이 서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에피제닉 마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관찰이 가능하고, 이런 작은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크로모점 자체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로모점 레벨에서도 이런 ctDNA 진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텍션하는 방법은 PCR이라는 방법을 예전에 정은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PCR이라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최신 이렇게 발전된 유전자 분석인 NGS 기법을 사용을 해서 또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네. 마이크로 RNA는 여기서는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마이크로 RNA는 특히 진 익스프레션을 레귤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뿐만 아니라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셀의 프롤리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디퍼런셜 모빌리티 정도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NGS나 마이크로 어레이, 뭐 이런 기법은 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또 하나의 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예후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CTC라는 순환 종양 이런 세포에서는 이제 역시 진단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NA 이런 이상을 멀티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퓨전이라는 이런 트랜스크립트도 볼 수 있고, RNA 익스프레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위에서 본 거랑 다른 NGS랑은 조금 다른 장비랑 기법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 셀서치라는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좀 디텍션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기기나 이런 것들이 발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엑소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는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것도 그 혈액 내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 생검과 액체 생검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암을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조직 생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티슈를 직접 띄어내가지고 이 조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거를 밖으로 추출하기가 어려워서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때 이제 이걸 암 조직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조직을 이제 따로 떼어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스냅샷처럼 한 포인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었다고 이제 판단, 1차 치료가 되면은 이제 1차 치료가 된 다음에 이제 바로 치료가 되면 좋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치료 효과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치료 효과 때문에 이렇게 암세포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런 재발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암세포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치료를 하면서 그 암세포가 다시 줄어들면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재발할 수도 있겠죠. 뒤에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스냅샷으로 이제 기존의 티슈 베이스한 방법이 이뤄졌다면 액체 생각 같은 경우는 피만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습적으로 뭔가 할 필요 없이 환자의 혈액에서 이렇게 타임 포인트로 계속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빙에서 볼 수가 있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암 진단부터 뭐 특히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시로 재발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후 모니터링에도 효과가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 좀 설명하기 전에 그림으로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진단이랑 동반 진단, 치료제 선택, 그리고 모니터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암이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이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 주력하는 회사들도 달라서 그리고 조기 진단이나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나 아니면 암 굉장히 초기여서 조직 검사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암이 진단된 다음에 이제 치료제 선택을 위한 동반 진단이 있고, 그리고 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치료제가 잘 들릴 것인지, 그리고 재발이 될 것인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거기서 주로 플레이하는 회사들을 보면 좀 크게 보시면 이제 조기 진단 같은 경우는 여기 그레이 보시고 이그젝 사이언스라는 게 보일 텐데 그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다중암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암을 한 번에 검출을 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신 굉장히 진단하는 비율이 특히 일기 같은 경우는 뭐 40% 정도밖에 3, 40% 정도밖에 예측을 못해서 그런 단점이 있고 이그젝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 개 대장암만 타겟을 해서 굉장히 높은 정도의 그런 어프로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필에 지금 줌 댓글을 올려놨으니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특별한 글 없으시면은 줌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8페이지를 잠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반 진단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가덜트 헬스라는 회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온코사이트나 아니면 인비테, 뭐 나테라 같은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조직 생검이 이제 아까 침습적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직접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섹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얻는 과정에서 기용이라는 그런 것이 13.5%나 보이고 호흡 부전은 5.8%, 출혈이 1.5% 등 부작용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같은 경우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네.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기간도 이제 이런 검체를 이제 채취하는 데까지 이제 뭐 11일이 걸리고 또 시퀀시까지 추가 2주로 걸리면 총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달 동안 암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이제 뭐 질병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진단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생검 실패율 자체도 3, 40%로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는 검체를 얻는 부위를 잘못 선택하거나 아니면 검사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암이 생기는 기관마다 이제 검체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폐암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체를 얻었다고 해도 충분한 종양 DNA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함과 실패율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대안으로 생각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특히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근데 미국 기준이라서 우리나라는 이 정도 많이 받진 않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그 또 초기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생성도 어렵고 뭐 전이 되면 또 어렵고 이래서 이런 조건들이 진짜 잘 맞아야지만 가능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암이라는 게 조직마다 다 헤테로자이거트 하기 때문에 한 부위에서 이제 검사를 해도 이쪽에서는 안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채취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변이를 일으키면 또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처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직생검은 스냅셋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그 포인트에서만 볼 수가 있고 종양이 변한 이런 진화나 아니면 약물 내성을 좀 보는 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화면이 좀 깨지는데 좀 해상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비조세포 폐암이라는 폐암의 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환자 102명에서 캔서 이벌루스 연구를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까지는 조직이랑 액체 생검 결과가 100% 일치하였고요. 이제 기간이 지날수록 이제 일치도가 좀 떨어졌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액체 생검으로 암 변이 추적이 필요한 이런 또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액체 생검이 또 이렇게 조직 생검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또 제한 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혈액에 떠다니는 그 암의 그런 암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혈액 내에서 암세포가 차지하는 ctDNA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상대적으로 또 적을 수가 있고요. 혈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유팩 한 팩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 생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표준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적은 양을 디텍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퀀싱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하이뎁스로 더 많은 양을 시퀀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ctDNA 외에 뭐 엑소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CTC 이런 것들을 같이 후성 유전학이랑 개사체 같은 이런 멀티오믹스 관점에서 같이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리퀴드 바이옵시의 그 기법들이 대표적인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기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PCR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고 굉장히 싸게 빠르게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뭐 DNA 시퀀싱을 많이 할 수가 없고 일부 부분만 포지션만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어세이 종류에 따라서 적어도 1% 정도의 얼리 프리퀀시가 있어야지만 디텍트가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드로플렛 PC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하이 센시티브하고 변이가 굉장히 적게 있더라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NGS 기법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DNA 시퀀싱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엑지스턴트한 뮤테이션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DDPCR에 비해서는 이제 얼리 프리퀀시가 좀 많아야지 여기서는 DDPCR은 뭐 0.1% 미만이어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잘 나와도 0.1% 정도가 한계로 보이고 있고 이제 다양한 DNA 시퀀싱을 한 번에 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뭐 분석과 인터프리테이션 부분에도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기 진단이나 스크리닝 단계에서의 시장이랑 이제 동반 진단이나 치료제 선택, 모니터링이 있는데 시장 자체를 보면은 조기 진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상인을 이용해서 이제 무증상인 사람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고 이제 암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발생한 건 한 번 진단을 하지만 이제 세라피틱 가이던스를 하면 여러 번 이런 단계마다 봐야 되고 모니터링도 암이 진행에 따라서 뭐 몇 번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조기 진단이랑 동반 진단,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조기 진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진행 분류법은 이제 1기, 뭐 기수로 하면은 진행 기준으로 하면 1기부터 4기까지고요. 뭐 전이 기준으로 하면은 독한, 로컬라이즈드랑 리저널이랑 디스턴트 이런 것들로 구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얼만큼 이렇게 혈관에 많이 파고 들었는지 그리고 다른 장기에 이렇게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중에서도 조기 진단에서 굉장히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있는데요. 콜로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온 다음에 매년 34%씩 늘어나서 2024년에는 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조기 진단 키트의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앞에서도 굉장히 시장성이 크게 나왔는데요. 좋은 이유는 이제 나이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특정 연령대가 지나면 모두 보편적으로 받는 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검사법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돕는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거의 뭐 초기 이상 이런 초기부터 검출은 가능한데 사실 약도 먹어야 되고 굉장히 내시경 자체가 받기가 꺼려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직 좀 겁이 나서 받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혈액에서만 검출이 가능하면 굉장히 손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 이상 증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암을 찾아서 치료함으로써 검사를 받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의 변이는 특허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드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원래 브라카 유전자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있다가 이제 유전자 변이 자체는 특허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기 진단을 사용하는 새롭게 발굴한 바이오마커 자체는 또 특허가 될 수도 있어서 신약 못지않게 이런 진단 시장도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가더라는 게 이제 대장암을 진단하는 제품인데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이제 암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발생률이 2위고 사망률은 3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5대암 중에서도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95%까지 암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진단이 또 효과가 있는 게 이제 10년에 걸려서 장기의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제 검출이 되면은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내시경 뭐 약도 먹어야 되고 그 받는 과정에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영정을 뺀 후에 그 위험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기 진단율이 다른 암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런 대장암의 이렇게 조기 진단 시장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으면 좋지만 잘 받기는 좀 꺼려지는 영역이고요. 초기에 찾았을 때 또 수술이 굉장히 용이한 암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콜로가르트라는 제품을 내놓은 회사가 이그젝 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암 조기 진단 영역에서 아까 요게 굉장히 블록버스터 상품이라고 했는데 상업화에 성공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출시된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콜러가드에서 사용한 마커를 보면은 메틸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2개의 마커가 있고 DNA 변이 7개 마커가 있어서 이런 그 단백질 마커랑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마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처음부터 뭐 순조롭게 나갔던 게 아니라 원래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에서 이렇게 뭐 맵지라랑 단백질 마커랑 유전자 마커 이렇게 한 번에 사용한 요 마커를 쓴 게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 이론만 마커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콜로가드가 나오기 전에 헤모컬트2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걸로 이제 요 유전자 변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임상 시험을 했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뭐 인구 구성 자체도 좀 60에서 65세가 굉장히 많았고 이제 데이터 편중도 있었고 좀 유전자 변이만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메틸레이션을 변경을 하였고요. 환경적 영향을 받는 메틸레이션 마커를 4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 연구를 발표한 요 분이랑 손을 잡아서 이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티라 바이오마커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보면은 비정상적 메티라는 병기에 상관없이 암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메티라 패턴을 이제 찾아서 특이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NA나 이런 것들은 좀 불안정한데 메티라 패턴을 보기 위한 DNA 샘플의 안정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PCR 기법으로 크게 쉽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티라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성공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임상을 굉장히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엔 잘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정성이랑 유효성, 확증적 근거를 모으는 임상시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많은 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식별이 피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이제 다른 회사를 예를 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아드 제네틱스라는 브라카 밀리스라는 분석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뭐 특히 유전성 유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암 유방암이랑 난소암 같은 경우는 브라카의 변이가 생기면 암 발병률이 이제 유방암은 5배, 난소암은 10배에서 30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 중에서 5에서 10%가 이러한 브라카 변이가 있어서 굉장히 큰 마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996년에 이제 출시를 한 다음에 20년 가까이 시장을 독점해서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책정이 됐는데도 독점으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전자 자체는 이제 특허를 인정을 못해서 이제 무효화가 됐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효화는 됐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게 굉장히 데이터가 임상에서 이런 제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130만 건의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DB를 구축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이미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됐죠. 그래서 이 회사가 탑을 시장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콜로가드로 이제 임상시험으로 넘어가면 그 대상자는 이제 아까 되게 솔리드하게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대상자는 이제 대장암 위험의 50에서 84세의 1만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디자인할 때 비교 대상을 한 게 분변 잔열 검사라고 해서 이제 변으로 직접 검사하는 방법이랑 이제 이 콜로가드라는 방법을 2가지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쭉 추적 관찰하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민감도는 92%고 특이도는 90%라서 이제 진짜 암이면 암이라는 이런 맞추는 게 92%고 아니면 또 아니라는 게 90% 정도로 굉장히 높은 민감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제 첫 번째로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층 이상에서 제공되는 국가적인 메디케어 보험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방법을 쓰도록 권고가 됐고, 현재 2020년 현재 미국에서 45살이 넘어가면 3년마다 콜로라도로 대장암을 검진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수능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서 66명 정도가 이거를 잘 따라서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시장 침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충분히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병원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였고요. 특히 주식 시장을 봤을 때도 네, 처음에는 2014년까지는 주당 네, 18달러 아래였는데 콜로라도가 나왔던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달러로 주식이 오르고 2020년 8월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약 140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요게 좀 전에 보여드린 말로 말씀드린 그 특별한 뭐 인수 합성 과정도 있고 그리고 임상 결과 발표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주식이 많이 네, 변화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조기암 키트로 이제 경쟁사를 보면은 독일의 에피지네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메티라랑 DNA 변이를 마커로 한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였고요. 네, 혈액에 10ml를 뽑아서 이런 메티라 바이오마커로 대장암을 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감도는 조금 낮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특이도를 네, 네, 특이도는 조금 확보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지노믹 트리가 있는데요. 지노믹 트리에서도 굉장히 정확한 정도로 여기서 보시면 민감도 특이도가 네, 아까 콜로라도보단 조금 낮지만 독일의 제품보다는 좀 많이 높고 특이도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대변의 양도 조금 걸리고 시간도 절감이 되는 이런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아까 그 보험 적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적용을 받았을 때 어떤 이제 리뷰어들이 어떤 평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기 진단의 확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제 아까 대장암에서 이제 굉장히 블록버스터 약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랑 뭐 췌장암, 폐암 등에서 계속적으로 조기 진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품이 있냐면 기존 검사는 이렇게 20 나노그램의 이런 알파 펙토프로틴이라는 어떤 단백질 마커가 있었는데요. 이제 새로 이제 나온 이 상품은 6개의 마커 패널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얼리 스테이지에서 73명 중에서 이제 52명 정도가 파지티브하게 나왔고 기존 검사는 18명이 나왔는데 이 센서티비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팅은 약간 떨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암을 잘 찾아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별로 보면은 사실 조기 진단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1기는 아무래도 좀 마커의 시그널도 약하고 좀 빨리 좀 발견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정도의 최저암에서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싱글암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나왔던 회사들이고요. 다중암에 대한 조기 진단 회사는 이제 리딩하는 그룹이 그레일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일루미나에서 이제 블러드 기반의 액체 점검 연구를 위해서 2016년 스핀오프를 하였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을 모았던 것으로 화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로 하는 게 처음부터 이제 다중함에 대해서 조기 진단 버전을 내보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좀 특징이냐면 처음에는 그레일도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바꿔서 이제 메틸레이션 부분에서 이제 마커를 바꿔서 보면서 많이 좀 성능적인 향상을 가져왔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티슈에서 나왔는지를 거의 90% 정도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기암의 경우는 디텍션 자체는 좀 약하지만 만약에 디텍트가 됐으면 어느 조직에서 이제 이 메틸레이션이 이 조직마다 또 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 왔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고요. 굉장히 대규모의 임상시험을 실행을 하였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기서 각각의 지금 이 임상식 트라이얼에 대해서 얘기를 보시면 이게 단위 자체가 굉장히 뭐 10만 단위, 5만 단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위별로 정상인들이랑 이제 브레스트 캔서 네, 이런 부분을 이런 환자군을 이제 캔서를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스코랑 에스모라는 이제 대규모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거의 한 3, 40% 정도 이게 1기거든요. 1기에서 보시면 스페시피티를 보시면 굉장히 암의 디텍트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좀 주장하는 게 그래도 전이암이 되기 전에 한 2기 2기, 3기 초까지만 발견해도 훨씬 환자들한테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강점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암종마다 또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헤드앤넥 같은 경우는 1기도 굉장히 검출 비율이 높은데요. 뭐 어떤 암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래서 암종에 따라서 이런 또 디텍트한 요 브레스트 HR 네거티브한 경우는 굉장히 낮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캔서 타입별로 좀 이런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요 아스머라는 학계에서 보시면 20개 이상의 타입의 이제 캔서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54.7%의 센시티비티를 보이고 있지만 보시면 1기는 굉장히 낮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티슈 오브 오리지널에서 어떠한 단계에서 이 암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티슈는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일어났어요. NGS랑 PCR이랑 이제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PCR은 간단하고 민감도 높고 한 번에 처리 가능하고 NGS는 여러 서열을 분석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중암인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손해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될 만한 회사가 이제 다중암 같은 경우는 프리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오믹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좀 제안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일이랑 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캔서시티라는 존스 홉킨스에서 스피노 나온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도 조금 다른 기법으로 이제 이거는 PCR 기반 검사법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좀 적게 들고 그리고 성능적인 면에서도 그레일과 거의 뭐 유사한 정도의 네, 여기서 한 40%를 넘으니까 오히려 더 높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네,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좀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캔서식이 아마 스라이브라는 회사의 이 기술을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기 진단이고요. 조기 진단의 경우는 메티라 바이오마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에서 이 메틸레이션은 또 장기마다 그 특징을 다 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싸고 편한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오마커 기반 항암제는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갖는지 초점을 가졌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CR 기술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진도가 끝까지 나가기 괜찮으실까요? 여기에서 끊고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어떠신가요? 네, 그러시죠, 가경님. 네. 혹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줌이나 이쪽 클럽하우스에서 손 드시면은 저희가 모실게요. 너무 어렵나요? 어려우면 다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레일 같은 경우는 아직 상품을 이렇게 출시하진 않았고요. 굉장히 대규모 임상 시험으로 그런 증거들을 모아갖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3Q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에 올해 3Q 내에 이제 상품을 런칭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기사에도 그런 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기사 링크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으면 진행할까요? 네, 그러시죠, 가경님. 네. 자, 동반진단에 여기 제가 수다 많았는데 어쨌든 동반진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암이 이제 염기서열 분석법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암이 굉장히 세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암이더라도 이제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치료제가 잘 듣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변이가 있는 환자만을 타깃해서 타깃 치료제를 처방하면은 약물 반응률도 높고 그리고 잘 이게 변이가 없는데 약이 안 든 사람 환자한테 처방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줄기 때문에 이제 소모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밀의학 치료적인 방법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NCCN의 권고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약물 처방이랑 치료 반응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맞춰서 이제 해봐라고 하는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췌장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약물 타기 변이 맷이라는 게 한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ROS1이 1%, MTRK 6%, FGFR 6%, PIK3K 6%, KRAS가 좀 많이 7% 정도 이렇게 변이가 있어서 특히 DDR deficiency라는 거는 24% 정도 이렇게 타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해당 변이에 대해서 타깃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브라카 점라인 변이를 가진 췌장암 환자한테 요 더해져인 이런 약을 임상시험에 투여를 했을 때 경기 진행을 늦춘 것을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FDA 시판의 허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형암 중에서 바이오마커를 기준으로 처방하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반진단 기업으로는 로슈가 있는데요. 2007년 바이오베릭스를 6억 달러 인수를 하였고 임무히스토케미스트리 기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기술들을 굉장히 흡수하고 이제 합병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2008년에는 이제 벤타나 메디컬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34억 달러 인수해서 이번에는 조직 기반의, 그러니까 티슈 기반의 진단 플랫폼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2010년 초부터는 제약산업계 환자에서 아까 특정 변이를 가진 환자한테 맞춤형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맞춤 약물을 투자를 하려는 정밀한 컨셉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네, 그래서 2020년 후반에 또 세 번의 이벤트를 통해서 동반 진단의 포트폴리오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메디슨은 2010년에 NGS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암 유전자 변이를 한 번에 진단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캔서 패널이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제 PCR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 영역의 특정 변이 몇 개만 이렇게 디텍트가 가능한데, 이제 NGS 기술을 발달로 여러 암에서 변이 수백 개를 한 번에 진단을 함으로써 이런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미국 FDA 승인 10개 항암제 중에서 2개만 이제 동반 진단으로 승인이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로시의 브라프 저해제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미국 FDA가 신약 개발과 동반 진단 개발 의무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슈가 이제 두 회사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2015년에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랑 R&D 협력을 시작을 해서 지분을 점점 높여가다가 이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파운데이션 1이라는 이제 상품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2020년에 네, 최소 7개 암종에 대해서 21개 표적암 항암제를 처방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네, 보시면 각 암종에 따라서 동반 진단 약물이 이렇게 승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인수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파운데이션 메디슨으로 주목을 하면은 DNA 서열 검사가 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대규모의 변이를 한 번에 보려고 했던 이유는 DNA 서열 검사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고, 네, 암 유전자에 대한 새 데이터가 굉장히 뭐 임상시험도 이뤄지고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신약 개발을 이렇게 타겟해서 시도하는 것이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1 CDX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동반 진단 제품인데요. 고형암 그 조직생검 샘플에서 암 관련 유전자 변이를 한 번에 찾는 아까 패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제 이 앞에서는 2012년에는 고형암이고 2013년에는 뭐 백혈병 같은 혈행암 환자를 대상으로 파운데이션 1 햄이라는 패널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FDA에서 이러한 지노믹 프로파일 제품으로 첫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FDA 이후에 이제 메디케어라는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점점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타겟이 되는 잘 듣는 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공률을 높여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암종에서 승인받은 항암제 중에서 그러니까 암은 다르지만 변이가 만약에 같으면 타깃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변이와 같으면 그 약물을 처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판되지 않았지만 타깃하는 임상 개발 약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자 기반의 동반 진단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PDL1 바이오마커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머크의 키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PDL1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BMS의 옵티버라는 상품을 네, 제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왔는데 바로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임상 시험에서 잘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투르다 제품이 굉장히 폐암 치료제로 쓰임 받아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데요. 임상 시험했던 투여 생존율을 좀 이제 36개월, 60개월까지 생존율을 추적을 해가면서 봤습니다. 트리트먼트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5%만 살아났고요. 네, 기존의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는 요, 일단은 요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어떤 거냐면 이 중에서 이제 조직에서 PDA-형 발현을 측정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네, 종양세포가 요 제일 큰 동그라미고요. PDL1으로 염색된 부분이 요 까만색 부분이 여기가 염색된 부분이 여기 요 암세포를 염색한 부분을 요 아래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뭐 단핵고랑 림프고랑 뭐 세포 계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이렇게 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TPS라는 수치는 총 살아있는 종양세포 중에서 PDL1의 양성인 요 달스테인의 종양세포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종양세포만 했을 때 좀 봤더니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여기서 종양세포랑 요 옆에 있는 림프고랑 대식세포까지 다 더한 이 CPS라는 점수라는 이런 또 특징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TPS 점수를 봤을 때 요 네, TPS 점수가 요 면역이 이제 PDL1이 발현이 많이 됐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낮은 것에 비해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키트로다가 기존 방법보다 더 우선 생존율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로시의 액체생검 진단 제품이, 보시면 각각의 그 액선에 따라서 이러한 변이에 대해서 이제 약물에 대해서 이제 동반 진단 키트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바스 EGFR 변이 테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변이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네, 코바스 이 제품은 EGFR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요 유전자에서 굉장히 변이가 많이 비율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오마커로 해서 동반 진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반 진단에 또 이제 굉장히 강자인데요. 가던트 36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파운데이션 CDX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액체 생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 생검 10ml 샘플 두 개를 NGS 기술로 분석해서 7일 후에 임상 결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녹십자 지노믹에서 이 제품을 수입을 해서 혈액을 직접 가던트 360을 보내서 결과까지 받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제 유전자 변이 타입에 따라서 95에서 100% 민감도랑 특이도도 굉장히 100%에 가까운 정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에 비해서는 그래도 동반 진단이 좀 더 정확한 비율로 변이 특이도와 민감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FDA에서 브레이크스루 디바이스 데지그네이션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2020년 8월 7일에는 최초의 액체생검 NGS 제품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도 또 같은 해에 받았고요. 동시에 받았고요. 그래서 2019년 이때 승인은 이때 받았는데 일단 출시부터 2020년 초까지 15만 명이 테스트를 하였고 뭐 종양 음상이 7,000명의 종양 음상이랑 그리고 뭐 60개의 대형제야 뭐 센터 이런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GC 녹색자 진영에서 2017년 7월에 도입을 했는데 좀 건너서 알아봤는데 거의 많이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반진단 상품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국내 기업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의 임상시험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사용하는 기관에 특화된 뭐 한국인에 특화된 뭐 이런 패널들도 많이 이용해서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던트 헥스는 이렇게 동반 진단 상품은 확실한 걸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모니터링이랑 조기 진단 상품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밸류를 인정받은 게 이제 조직 생검이랑 액체 생검을 직접 비교해서 액체 생검도 조직 생검 이상으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증빙을 해와서 이런 면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FDA 승인 약물이 있는 요 유전자의 변이에서 이제 일치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서 충분히 이제 액체 생검에서도 조직 생검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변이 예측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FFP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FFP에서는 음성으로 나왔고 이제 아까 다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조직이 없는 환자들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이제 FFP로만 했을 때보다 이제 이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환자가 48% 정도로 늘어나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많이 생겼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한 그 장점들이 이제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스탠다드한 방법에 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 변이도 많이 보였고 더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바이오마커를 찾았고 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환자에서 이제 네, 약물을 처방하고 진단하는데 FFP에서 못했던 것들도 이제 이 가던트 360 제품을 이용해서 가능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생검에서 이제 마이클로세틸라이트 인스타빌리티라는 이런 면역 반응을 예측하는 마커가 있는데요. 그 마커 비교에서도 98.4% 정도 이제 조직 생검이랑 비슷한 정도의 일치도를 보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지연 삼성서울병원 혈액종 내과교수님이 MD 앤더슨 암센터 공동 연구진이랑 이런 네, MSI 결과를 모수한 결과 일치도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키트루다 약품이 이렇게 특히 MSI 이 인스타블리가 높은 변이를 가진 암 환자한테 투여하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아서 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장암이나 자궁내방암 같은 경우는 이 MSI 하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암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동반 진단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채팅 또는 채팅에 적어 주시거나 그 클럽하우스에서 손을 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 가경님께서 그동안 스터디 해주신 내용 공유해 주고 계신데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참여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다른 분들도 또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면 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채팅 또는 여기 손들기 통해서 편하게 이제 노티를 주시면 제가 바로 좀 진행 멘트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게 없는 동안은 그 가경님께서 이제 그냥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마 이거 슬라이드 분량을 봐서는 오늘 이거를 전체를 다 다루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8시 뭐 반 정도에 시작했고 이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보통 그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발표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이후에 인제 한 30분 정도 또는 1시간 정도 그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더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뭐 질문해 주시거나 뭐 이런 상황들 보면서 가경님께서 그 요 챕터까지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한 챕터 더 하시거나 요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 가경님 잠깐 쉬시도록 안내 드리면 저희 인제 클럽하우스에 유니스 님이나 제가 그 바이오 그 프로필에다가 저희 인제 뭐 줌 링크나 자료 링크 그리고 오픈 채팅방 링크 이런 것들 다 올려 뒀어요. 그래서 인제 고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꾸준히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주제 공유 받고 그 제안 나오는 주제를 또 다루기 때문에 누구든 좀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 아마 39 슬라이드인데 제가 알기로 가경님 한 70 슬라이드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0%는 다 못하겠지만 남는 거는 저희가 또 다음에 미리미리 공지 드려서 미리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네.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팅 또는 손들기로 알려주세요. 지금 질문은 없으셔서 가경님께서 그 진행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CPC 부분은 조금 빠르게 스킵을 하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경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네. 네, CPC 부분은 좀 짧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혈액내 ctDNA라는 것을 통해서 조기 진단이랑 동반 진단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ctDNA에서 볼 수 있는 또 마커들이 있고, 이제 CTC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마커들이 있는데요. 이제 유전자 증폭, 결실, 전자 변이, 염색체 이상은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이제 여러 종류의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변이 분석 같은 경우는 CTC에서 더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뭐 RNA나 단백질 분석, 배양 같은 것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전체 기반이라고 하면은 네, DNA랑 이런 것들이 기반이라고 하나 여기는 RNA 단백질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TC라는 게 뭐냐면 이제 1869년에 환자 보고서에서 요 분이 처음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제 혈액 내에 이렇게 스크리닝해서 본 건데 이제 암과 혈액에서 보이는 이런 동일한 세포는 한 사람에 있는 여러 종류의 기원의 실마리고 이제 지금 보면 대부분의 암 환자가 약 90% 전이로 사망을 해서 이런 전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CTC라는 개념은 셀 어드헤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정상 세포가 이제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면 세포의 기질이랑 ECM이랑 빠져나오면 ECM이랑 서로 주고받는 신호 전달이 끊겨서 사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면역세포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중이면 화학 항암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CTC가 다른 조직에 정착해서 전염 확률은 0.01%에 불과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CTC가 이동하지 않게 막아서 암의 전이를 막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동물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치료제로는 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셀 서치라는 방법인데요. 종양을 일으키는 이러한 몇 가지 발현을 높여서 전이에 관련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관찰을 했을 때 이제 환자의 생존 기간이랑
약물 저항자 전이 여부까지 같이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TC의 가장 강점을 보이는 회사가 사이토젠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의사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논문이랑 이런 데 게재하고 해외 암학회에서 기술을 발표를 해서 해외에서 먼저 또 인정을 받아서 투자까지 받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걸어두었는데요. 이제 네, 기사들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CPC를 거르는 자동화 플랫폼에 기반한 방법으로 네,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 수준에서도 가능하고 RNA 수준도 가능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네, 좀 짧은데요. 이 챕터가 이제 CPC 같은 경우는 암과 관련된 단백질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내성에 중요한 인자를 찾고 치료제 개발로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이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마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다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CTC랑 비슷한 종류의 마커인데요. 네, 저는 넘어가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모니터링 경우에는 좀 빨리 지나갔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액티생검에 대해서 각 섹션별로 이제 세그멘테이션해서 시장을 보여드렸고요. 자, 경쟁사를 짧게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마크로즈는 경쟁사라 해서 저희가 안 넣었는데 이 뒤에 또 슬라이드가 있어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진단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앞서가는 회사가 이원다이 EDGC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기 진단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레일처럼 메틸레이션 기법을 이용을 했고요. 그 밖에도 뭐 동반 진단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뭐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CL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테라젠 같은 경우는 동반 진단이나 모니터링 쪽에 이제 상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콘이라는 시퀀싱 기법에 의해서 네, 기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9개 유전자에 대해서 96개 돌연 단위에 대해서 이런 패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MPDX라고 해서 이제 액체 생검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이 창업을 하셔서 굉장히 임상시험부터 해서 아무래도 의사분이라서 그쪽에 좀 이상적인 증거를 많이 모아가면서 다양한 뭐 조기 진단, 동반 진단, 이런 모니터링까지 상품군을 다 갖추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캡처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퀀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니너스도 삼성서울병원의 박웅양 교수님이 이제 만드신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네,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는 오픈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활약을 안 하고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진단의 경우는 다중암의 경우는 이제 그레일이 강점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네, 대적할 만한 회사로 이제 캔서식 제품을 가지고 있는 스라이브 회사가 있고요. 네, 이제 모니터링 부분에는 나테랑 뭐 인피테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전트 360이 동반 진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파운데이션 1에서는 이제 로슈에서 인수한 파운데이션 1에서는 이제 동반 진단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 해외 회사 거를 보시면 좀 많이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규제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규제사항이 중요한 이유가 이 상품을 팔려면 이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급여가 돼서 이제 환자가 지불할 금액이 좀 세이브가 되면은 좀 더 빨리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미국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라는 이제 노인이랑 장애인 건강보험이 있고요.
메디케이드라는 저소득층을 뭐 도우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적은 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혜택도 제한적이라서 이제 민간보험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유지를 되고 있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전국민 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좀 우리나라 이상으로 이제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민간 그 어,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 한국보건의료원 이제 심평원 등에서 이런 것들을 식약처 이런 기관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요약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고음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뭐 주치의를 두느냐 마느냐 뭐 이런 아니면 이제 기본료가 비싸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세분화돼 가지고 이게 좀 복잡하게 이제 좀그 자기가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1900년대 후반대에 이제 전 국민 통일된 이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이제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를 소개해 드린 게 아까 그 동반진단 같은 경우는 패널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평가 제도를 통해서 신의료 제도로 이제 편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까 여기서 보시면 가입자가 이제 환자가 될 수 있겠죠? 환자가 이제 네, 병원에서 네, 치료를 받고 네, 심사청구를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만 여기서 하고 이제 심사평 결과를 통보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비용을 지불을 하는 이런 구조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수가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수가를 받으면 네, 환자가 내야 되는 비용이 이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요. 이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의료 기술 이제 평가 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1단계는 식약처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를 하고요. 이제 심평원에서 이런 신의료 기술이 얼만큼 기존 기술에 비해서 이득이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일이 또 걸리고 신의료 기술 평가에 승인하는 또 이런 단계가 거치고요. 최종적으로 심평원에서 급여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나오는데 올해 초에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좀 줄이는 새로운 제도가 신속 그런 제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그게 처음에 안 될 경우는 1단계부터 다시 이렇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전체적인 기간 자체는 짧지만 이제 본인의 회사에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 뭐 어떤 병원에서 이득이 되는지는 좀 잘 판단을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렇게 신의료 제도 평가를 통해서 이제 급여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이제 급여랑 비급여가 적용이 됐고 그 중에서 조건부 선별급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 다시 598-1번에 NGS 유전자 패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전성 질환은 이제 가족력이 있는 거죠. 이제 부모한테 이제 생식 계통의 돌연변이를 받아서 하는 경우고요. 비유전성은 이제 태어난 다음에 이제 노인이 돼가면서 체세포가 쌓여가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급여 형태가 다르고요. 아까 NGS 패널이라고 했는데요. 패널이라는 거는 이제 암이랑 관련된 암이나 아니면 특정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모아서 이제 패널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패널 검사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생화 시퀀싱을 하는 골드 스탠다드 방법이 있는데 이 기법으로는 단일 유전자 검사만 가능했지만 이제 이 유전자 패널을 이용하면은 한 번에 수백 개 유전자를 한 번에 패널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강조한 게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액체 생검에 약간 허들이 될 수가 있는 게 액체 생검 모니터링을 좀 중심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그 재발 여부나 아니면 치료제 효과들을 계속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7년에 유전자 패널 검사가 이제 신의료로 이제 편입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조건이 이제 본인 부담률 50%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근데 다 적용 50%를 주는 게 아니라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걸 다 충족된 곳에서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이런 요 질병마다 필수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수 유전자를 되도록이면 포함해서 꼭 포함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좀 흔히 나오지 않는 이런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예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질환별 필수 유전자랑 선택 유전자를 운영을 구성을 해서 패널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액암 같은 경우는 특히 RNA 퓨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필수 유전자들로 보았고요. 유전성 아까 유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변하는 게 아니니까 질환별로 1회를 인정하고요.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의 경우는 이제 그래도 1회에 한해서 처음에 인정이 됐지만 재발이란 치료 불응 시에 한해서 추가 1회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급여에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사실 유전자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들고 아무래도 큰 사이즈의 패널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상대 가치 점수 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 효과를 다르게 책정을 해서 비용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쭉 써 있고요. 그리고 뭐 두 개의 뭐 퓨전진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 50%라고 했잖아요. 이제 본인 부담률이 50%인데 이거 외에 요 고령암의 이거 외에는 이제 본인 부담률이 이제 90%까지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원래는 일괄로 2017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일괄로 50%만 그래도 본인이 부담을 했는데 요 차등을 좀 둬서 이제 암종별로 이제 네,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더 비용을 지불해 주는 대신에 이제 보장 내용은 조금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치료 효과성도 입증되고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경우는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덜 되는 거는 이제 뭐 치료 효과성이 조금 덜 인정은 덜 됐지만 그래도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반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80% 정도 본인이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건별로 좀 다르게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들도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지 이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인력도 장비도 다 갖춰져야 됩니다. 네, 타기관 액체 점검 서비스를 했는데요. 아까 그 가던트 360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액체 점검에 지금 여기는 안 뜨는데, 네, 가던트 360은 이제 네 여기 보시면 요 녹십자에서 요 독립암센터가 이제 네 여기서 보면 녹십자 외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스톡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비용이 350만 원 정도로 높은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패널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안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요거 내용은 이제 액체 생검으로 계속 이 급여에 편입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계속 시네력 평가로 좀 바꾸가 맞는 게 기존의 조직 생검에 비해서는 좀 충분한 증거가 아직까지 잘 설립이 안 됐다. 그런 점에서 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요. 이건 좀 지웠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의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거를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FDA에서 승인받은 그 각각의 암종에 따라서 바이오마커랑 어떤 치료제를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2017년에 신의료 기술에 따라서 그 암에 대해서 NGS 유전자 패널을 그러니까 여러 암에서 동시에 변이를 볼 수 있는 유전자 패널 검사를 환자 부담금 적게는 50%, 90%로 암 패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3년인가 뭐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다 인정을 해주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신의료 기술로 남아 있어서 이런 뭐 전체 아직까지는 환자들한테 다 부담을 안 하게는 안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중복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근거가 이제 조직생검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패널로 구성하면은 액체생검 같은 경우는 좀 시그널이 약해서 하이뎁스로 시퀀싱을 많이 찍어내야 돼서 경제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인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빼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내용이 이제 바이오스펙테이터의 김성민 기자님이 쓰신 진단이라는 신약에 나와 있고요. 이 책을 보시면 요 앞에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보시면 그 내용보다 그 뒤에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심 있으시면은 제 발표 외에도 그 회사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분석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만 보셔도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좀 책 자체는 두께는 두껍지 않은데 소장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랑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도 굉장히 자료가 많고 이게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팔로우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뉴스포럼 같은 데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쌤 튜브라는 튜브가 있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이 건강보험 자격증을 준비하는 코스를 설명을 해주신 교수님이 있으신데 이 부분 저도 이거 되게 보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 약간 이거 법령적인 면에서 좀 소개를 다 못 해드린 부분은 이분의 유튜브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DA에서도 아까 제가 테이블로 보여준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 서치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의료기술안전보건원 이런 데도 네, 뭐 게시판 이런 데 자료도 많이 올라 있거든요. 정리된 자료도 있고 분석된 자료도 있어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종 인터넷 기사랑 사이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본 내용을 마치고요. 사전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일단 사전 질문부터 하고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끊어가야 될까요? 네,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저희 이제 그 단톡방에서 소년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미래에는 액체 생검이 조직 생검을 대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 반발이 있지는 않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 공생님께서 정확도 이슈로 대체가 어려울 거다. 예, 보조적이거나 뭐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것 같다. 이제 요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경님은 또 다른 의견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그 유니스 님이 바리니 님이 또 관련 답변을 주셨대요. 그래서 일반 바이옵시 이게 인제 그 생검이거든요. 조직 생검 해도 직접 이제 종양을 다 절단해서 드러내 보기 전에는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았다. 인제 요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발인이는 제가 발인이거든요. 아, 사실 저는 그러시군요. 네, 제가 발인이가 아니라 사실 전 일반인이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이제 지인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옵시에서 이제 그 종양인데 그냥 양성 종양인 것 같다. 그렇지만 다 드러내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깊은 곳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로 이렇게 몇 군데 찌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실제 그걸 드러내 본 결과 암이 1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일정 정도의 크기가 있는데 종양이 거기에서 이제 모든 부분을 다 찌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이니까 그냥 들었을 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바이옵시도 굉장히 정확도가 또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없으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소개한 내용 중에서 그 조직의 위치에 따라서 변이가 다르게, 그러니까 그 클로널 이볼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히테로자이거트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또 조직 생검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짧게 하고 다시 질문 받는 걸 하겠습니다. 소녀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원문이 이거고요. 제가 하나하나 좀 답변을 미리 작성을 해봤는데요. 미국의 23andme도 곧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3andme는 이제 병원을 통하지 않은 이제 개인 유전체 분석 검사라서 이거는 스닙이라는 걸로 검사를 하는데 이거 검사 자체가 확진이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다른 종류의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상장 관련한 기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뭐죠? 스펙이라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직접 상장해 하는 게 아니라 요 버진 그룹의 어떤 그룹이랑 합병을 한 다음에 그걸 합병한 회사로 상장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이 그래도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인 게 그 DTC 시장이 좀 거의 피크를 찍었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신약 부분에서 이제 신약과 관련된 변이에 대해서는 좀 돈을 많이 받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네,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IR 자료가 여기 있어서 들어가서 또 보시면 어떤 상품군으로 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뭐 회사들의 액체 생건 기술의 차이 장단점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짧게 테이블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캔서가 아닌 요 그룹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조기 진단이랑 동반 진단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요.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동반 진단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사이즈가 이제 88개 유전자로 되어 있는 좀 작은 사이즈의 패널이 있고 559개의 큰 사이즈의 패널이 있는데 이 경우는 면역 반응까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TMB, MSI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굉장히 낮은 얼리 프리퀀시에서 2주 정도면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장사로 물어봤는데 사실 액체 생검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서 다른 회사도 좀 넣어봤습니다. EDGC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 동반 진단, 뭐 상품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조기 진단 부분인 것 같고요. 메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한 온코캐치라는 제품으로 곧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해서 이거 설명회도 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네, 링크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언제였죠? 20 며칠 날 일요일 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이제 네 식약처에서도 이게 요 상품이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화까지 바로 눈앞에 앞두고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좀 주목해야 될 회사가 IMBDX인데요. IMBDX는 아예 액체 생검을 하려고 세운 회사고요.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이
세우셨고 다양한 상품군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병원에도 아무래도 또 의사분이니까 좀 그런 점은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도 많이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니너스 같은 경우도 저기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스피노프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동반 진단 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상품군도 지금 구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라젠에서도 하고 있고 네, DX홈이라고 또 연세대 최종락 교수님이 창업하신 회사인데요. 이 교수님도 이제 이 회사도 되게 해외 쪽으로 많이 타겟을 해서 이제 기술을 구현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알고 있습니다. DX홈 같은 회사도 네, 네, 이렇게 상품군을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NGS라는 캡처 베이스한 방법이랑 앰플리콘 베이스한 방법이 있고요. 또 지금 액체 생건 같은 경우는 몰레큘러 바코드라고 해서 이제 바코드를 입혀가지고 그 서열을 되게 구분을 해내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법들을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기준으로 한 회사가 있고 메틸레이션 같은 에피지노믹한 그런 바이오마커를 보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바에 대해서 찾아주셨는데 저도 기사를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좀 오래된 기사더라고요. 2018년이었나? 네, 링크 들어가보면 아는데 좀 오래되었고 여기 지금 아까 EDGC도 이 상품으로 건강검진에 넣는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건강검진에 넣겠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여서 더 이상 좀 팔로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네, 기술적 차이는 조금 앞에 질문이랑 겹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그래서 미래에는 액체생검을 주식생검을 정말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조기 진단의 경우는 1, 2기의 경우는 너무 민감도가 낮아서 네, 쉽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은 또 언제 또 네, 언제 또 이렇게 뭐죠? 그런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제가 최근에 되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책이 있는데 퍼스트 셀이라는 책인데 퍼스트 셀이라는 거는 그 암이 생기는 시작하는 그 퍼스트 셀을 말하는 거고요. 이분이 그 종양 전문의인데 또 이분의 남편이 또 그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같은 종양 전문의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지금은 너무 소모적으로 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몇 개월의 그 의미 없는 그런 수명 연장을 하는데 그게 진짜 최선의 방법이냐 그러면서 암세포가 시작했을 때 그 암세포가 원래는 정상세포인데 그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모래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막 얘기를 들고 그 환자의 여러 케이스를 본인이 봤던 환자들의 여러 케이스를 예를 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분 환자가 몇 명이 죽은 다음에 그 환자의 보호자한테 그때로 돌아가면 같은 선택을 할 거냐 이런 약간 인터뷰를 해서 실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아서 이 책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이런 데도 나와 있고요. 네, 여기까지고 제가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은 예, 모실게요. 네,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했나요? 저희가 너무 시간이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해가지고 클럽하우스에서 질문 손들어 주신 분 계셔서 초대해 드렸고요. 그 태영님께서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용님, 이라님 스피커 잠시만 꺼주시고, 네네.
왜 스피커를 꺼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줌으로 접속하신 분이 아니시면 스피커를 네. 켜주셔야 돼요. 지금은 화면을 볼 필요가 없어서 사실 스피커 켜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방대한 자료 되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진단 쪽으로는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놓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그 액체 생검이나 동반 진단 같은 것도 같이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뤄주셨었나요? 아니면은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다뤄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네,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뭐 깊이 다뤄본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개발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카이트 파마에서 TCR 세라피 개발하고 있는데요. TCR 세라피라는 건 결국엔 완전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암 환자의 특정 암 조직에 있는 특정 베리언트를 타겟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리언트를 계속 액체 생검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TCR 세라피를 하고 나서 암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거를 액체 생검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건데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은 아까 동반 진단 그 부분은 혹시 FDA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일까요? 아니면 TCR 세라피를 하게 되면은 그냥 자의적으로 그런 패널들을 구성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패널 구성할 수 있는데 이제 통과를 하면은 일단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검증이 돼야지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인증을 받으면 또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는 증거로 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환자들의 또 부담이 줄어들어서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관점에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이제 잠깐 T세포 관련해서 이제 암의 종류나 이제 환자별로 그 T세포가 뭐 발현하는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암의 돌연 변이에 따라서 치료 효율이 달라진다. 이제 세포 치료제 측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오 안티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네오 안티겐을 찾아서 그걸 타겟팅하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이뮤노반트인지 아이오반스인지 그쪽에서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공유 드리고 그 외에 지금 뭐 액체 생검 쪽에서 그거를 많이 활용하려는 거는 많이 보지는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놀란 거는 카이트 파마는 이제 그 카티 세포로 매우 유명한 회사인데, 네, 거기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도 참여해 주셔서 저희 오늘 또 되게 좋은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앞서 있는 연구 바탕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감사드립니다. 이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어가 주세요. 네. 잘 들었고요. 이제 저도 진단 쪽은 잘 모르지만 잠깐만요. 가경님 죄송한데 지금 클럽하우스에서의 이야기가 가경님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타이핑을 하시면은 그 소리가 끊기거든요. 네. 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다시 네. 해주시겠어요? 네. 이쪽 액체 생검이 혈액암 쪽에서 이제 될 거고 실제 종양에서 뭐 유리되는 걸로 디텍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계속 이제 상품이다, 뭐 제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전부 다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고 의료기기로 승인받기 위해서 일정의 임상시험을 해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네, IVD로 이제
진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도가 높은 거는 제가 뭐 이게 딴일라 띄엄띄엄 넣었는데 결국 그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혈액 검사 중에 거기서 뭔가 뮤테이션을 찾아보고 디텍션을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실제 혈액이 아니라 실제 조직에서 뭔가 유리되는 디텍션을 스툴이나 팩처스에서 받아서 그걸 디텍션하니까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아, 네네. 네네. 처음에 콜로가드라는 제품이 그렇고요. 네네. 제가 중간에 그 독일 제품의 뭐더라? 그거는 혈액에서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센시티비티가 더 낮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인정을 뭐 많이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액 양이 얼마나 나요? 뽑는 게?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에서 300 정도? 네, 그게- 우유 한 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쓰는 게 그냥 홀블로드를 이렇게 쓰나요? 안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시름이나 플라즈마로 분리를 해서 거기서 쓰나요? 분리를 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어디 뭐 시름에 맞나요? 플라즈마에 맞나요? 우리가 하는 게 혹시 그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중간에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의료 신기술이고 새로운 조기 진단의 바이오마커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근데 그 반대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알려진 바이오마커는 그렇다면 누군가 똑같이 디텍션을 하고 임상 트랙을 올린다 그러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지 않을까. 알려진 바이오마커고 그걸 혈액에서 찾는다. 그 민감도가 좋은 기술이 뭐 회사가 갖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반대 극부적으로 NGS 회사들이 엄청 돈을 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NGS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 PCR 기반으로 한 게 훨씬 더 저렴하고 그 센시티비티도 높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캔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NGS는 좀 낭비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뭘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의료비 내는 입장에서는 네,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비싼 기술이고 실제 닥터 입장에서도 실제 기존에 하는 오토피나 바이옵시에서 히스토패솔로지 보는 것 대비 얼마만큼 진단을 할 거냐는 약간 퀘스천인데 저는 이제 조기 진단에 상당히 저는 리퀴드 바이옵시가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네 고용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이미지가 될 거고 나중에 진짜 무슨 나노 로봇가 가지고 뛰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특히 이제 혈액에서 유리되는 것들 안 그러면 특히 뭐 림프 플루이드나 이런 거에서 뭔가 디텍션 할 수 있다면 되게 파워풀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항암제 개발할 때 동반 진단으로 이 제품을 승인을 받으면 네. 조금 끊기는데요. 다른 분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거기서 지금 끝나신 건가요, 질문이? 여보세요? 네네. 소리가 네. 중간에 끊긴 것 같아가지고. 네 전화 와가지고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동반 진단의 시장이라는 게 결국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키트나 진단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파워풀하지 그렇지 않으면 알려진 바이오마커는 너무 경쟁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단회사는 진단만 해서 있는 기존의 항암제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비즈니스를 엮어야 되는 건지 안 그럼 개발할 때부터 임상 뭐 이렇게 인노할 때부터 이런 뭐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혹시 액체 생검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규 타겟에 항암제를 개발하거나 이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항암제를 적용하는 건 알겠는데 신규 타겟까지는 못 들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골드 스탠다드로 조직 생검하니까 조직 생검에서 검증이 된 거를 이제 동일하게 잘 일치율이 나오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걸 나왔다고 해도 조직 생검에서 검증이 잘 안 되면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까 논문에 아까 하나 소개해 드렸던 게 조직 생검에서 나타나지 않는 변이가 있어서 그 변이가 없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약을 처방했는데 액체 생검을 다시 했더니 그 변이가 나와서, 그래서 새로 나온 변이로 이제 타겟하는 치료제를 바꿨더니 그 환자가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생검에서 다 찾아내지 못한 것들을 더 높은 감도로 이제 찾아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에 막 제가 찾아본 이쪽을 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소세포성 폐암? 네, 그러니까 결국 럼캐서에서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네, 결국 바이옵시 자체가 조금 어렵고 예후가 더 안 좋고 뭐 그래서 논문들이 많은 건지, 방금 혈액암은 일단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조금 핫한 거를 찾은 게 넌스몰 럼캐서로 간 건지 이쪽이 조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폐암에. 그러니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그 EGFR에 뭐죠? 790번에 있는 변이가 굉장히 큰 바이오마커인데, 그래서 좀 검증하기가 좀 쉬운, 여기 약물들도 많고, 사실 이게 5대암이 아니면 케이스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환자 수도 적고 이걸 증빙하기 어려워서 또 많이 일어나는 암에서 좀 타겟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대장암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대장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병기 진행도 느리고 기존 방법이 있지만 기존 방법에 대해서 수능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장점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좀 전에 예측하셨던 것처럼 아마 비세포 폐암? 네, 비소세포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네, 그 조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 정도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조직 생검이. 그래서 나머지 환자들이 그러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액체 생검에서 하는 예, 많이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이 자체도 굉장히 확실하고 그 변이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뭐 30% 이상이었나? 그 특이한 그 종류의 폐암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변이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조직 생검은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잘 배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배울 때는 그냥 빨간 애들이 혈액 많이 있는 거잖아요. 간이나 네. 뭐 신장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혈액 쪽 한다 그러면 오히려 뭐 스플린이나 안 그러면 그쪽 뭐 신장암이나 뭐 그럴 것 같은 혈액암은 기본적으로 하고, 근데 다른 그쪽을 할 때 과연 그 혈액암에 유리되는 걸로 얼마나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오늘 설명이 어느 정도 진짜 하면 혈액량도 줄이고 하면 조기 진단으로 정확도가 있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값도 싸면. 네. 또 모니터링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조직 생검으로 모니터링 하는 건 아무래도 여러 번 조직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패널 사이즈는 좀 작게 해가지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혈액을 아무 데서나 뽑으면 되는 거죠. 우리 그렇죠. 혈액 검사 하는 것처럼. 네. 좀 네, 많이 다른 뽑아야 되지 뭐 특별한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뽑은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게 더 복잡하지, 피 뽑는 것 자체는 네네. 똑같이 할 수가 있어서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은 전신 서큘레이팅 하는 혈액 갖고 하는 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보통 타겟장기 옆에나 뭐 이렇게 뭐 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네, 이게 둥둥 어떻게 떠다니니까 될까? 어차피 뭐 그 옆에 있는 거 하는 거나 뭐 아무 데서나 뽑는 거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 할 때 혈액 검사 기본적인 기초 검사도 해주고 조기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있으실까요? 저희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정말 늦은 시간까지도 같이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늦어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 저희 이제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받아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셔서 아쉽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화면은 녹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까먹었는데 질문 주신 분들 여기 그 "녹화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한다." 이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놓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버벅거려 태용님이랑 가지고 이거 내보내도 되나요? 태용님이랑 일환님께서 그 녹화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란님 지금 내려가셨는데요. 일환님은 저희 뭐 호스트니까 제가 따로 확인 받겠습니다. 태용님 혹시? 가동됩니다. 제가 전화하느라 잘 못 들었는데. 저희 녹화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남아야 된다고 해서요. 녹화에 동의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녹화와 녹음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네, 녹화와 녹음에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제 그 바이오 유니스 님이랑 제 그 프로필 가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있고요. 저희 프로필의 맨 하단에 보면 바이오텍이라는 그 클럽하우스의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교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경 님께서 정말 방대한 자료에 대해서 다뤄 주셨는데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또 다른 전문가 연사분들 기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시려고 하니까요. 혹시 그 공유해 주고 싶은 내용들 있으신 분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오늘 인제 그 가경 님의 방대한 자료를 사실 인제 눈으로만 봐서는 잘 못 따라갔었는데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잘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 될까요? 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에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또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고 전달드리는 부분이랑 또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 미처 설명 못하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틀린 부분 있으셔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네,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 대답해 드리고 다른 분들도 같이 이제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좋은 기회를 주신 정은님한테 감사하고 유니스님 진행 감사하고 네, 좋은 기회여서 저도 오늘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로 또 도움을 드리고 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경님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전 한 번도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막 진행을 해보지,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발표를 해보거나 클라에서 해본 게 아니라 가지고 얼마나 어려울지 제가 감히 사실 상상이 가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거의 2시간 반 이걸 이끌어 주시고 제가 같은 공간에서 어깨라도 좀 주물러 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목도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애들도 지금 엄마하고 또 저기 해가지고 참, 네, 너무 감사하고 뭐 저희 바이오테크 방에 항상 많이 늘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오늘 뭐 저야 아시겠지만 그냥 민간인이고 바이오 잘 모르는데 항상 이 방에 들어와서 그냥 오늘은 하나만 건져가자라는 심정으로 집단지성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요. 가경님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다음에도 또 기회 있으면 저희가 또 액체 생검 심화편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누가 마무리할까요? 이 방 이제 엔드론 해도 될 것 같은데. 태용님하고 일환님께도 한마디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네, 태용님은 그냥 바로 사라지셨네요. 네, 일환님?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많이 배웠고 이런 거는 솔직히 돈 주고 배우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정리된 자료 저도 줌으로 끝까지 못 봤지만 이거 무언가를 정리해서 남에게 또 실제 회사 일 하시면서 정리한 것 되게 많을 텐데 참 쉽게 얻어가는 거에 죄송하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조만간 또 다른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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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